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연 논쟁을 조금 더 소개하고 그 다음에 청문실록 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경연 논쟁에 좀 쓸만하죠. 우리가 본받은 게 좀 있죠. 네. 그리고 현대인들의 논쟁이나 500년 전, 600년 전 사람들의 논쟁이나 다르지 않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말씨가 조금 다르고 복장이 조금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이런 어떤 그 차이가 없어요. 마치 옛날 사람들, 왕조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못하다는, 우리가 지금 낫다는 이런 생각은 좀 터무니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상들은 항상 고인을 예로 들면서 고인에게서 무엇을 배우는 이런 태도를 취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늘의 역사에 남아있는 고인들은 최정예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도 이 조선 역사를 나쁜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건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과도할 정도로 많이 해요. 자, 여러분들 실제로 역사학자들도 보면, 논문 읽어보면, 그리고 역사를 전공했다는 사람들의 어떤 그 역사 칼럼 같은 거 이런 걸 읽어보면 말로는 조선왕조실록을 칭찬하면서 실제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면 실록을 가지고 얘기하는 비율은 아주 적어요.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게 연려실기술이라는 야사예요. 그죠? 읽기 쉽건 실록은 읽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번역된 것도 읽기가 어렵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사건이 실록에도 있고 야사에도 있으면 당연히 실록을 취해서 공부를 하고 시간이 남을 때, 지금 시간이 남을 수가 없어요. 실록만 공부해도 평생. 근데 지금 우리의 그 역사는 조선 세왕후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홍문관 수찬. 홍문관 수찬이면 이건 대단한 그 엘리트입니다. 요직이에요. 천의직 중에서도 최고의 그 엘리트들이 가는 곳이 홍문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수찬이면 이게 내가 기억으로는 정사품쯤 되는 거예요. 홍문관 수찬 김만균의 왕명 불복 사건에 대한 이 송시열의 항의를 이제 소개를 할게요. 김만균 하니까 이름이 비슷한 사람 또 여러분 조선시대 알죠? 김만중이죠. 김만중 하면 뭐 구운몽, 사신함전기, 윤씨행장 이런 전략들이 있죠. 그리고 구운몽은 특히 그 서포만필 얘기가 조금 논점이 이탈하는데 그냥 김만자가 나왔으니까 끝내고 합시다. 이 서포만필이라는 그 문집을 남기고 있는데 그 서포만필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해야지 남의 것을 갖다가 번역해가지고 말하면 특히 문학은 앵무새가 지절거리는 거나 똑같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학은, 우리의 노래는 우리의 말로 지어야 한다. 이런 논리를 펴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일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은 번역에도 큰 변화가 없지만 원칙적으로 문학은, 더더군다나 시는 번역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김만중은 송강 정철이 쓴 그 우리말 가사들을 이 최고의 그 노래라고 서포만필에서 격찬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격찬을 하기를 좌해 진문장 지차 3편. 거기 좌해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참된 문장은 이 3편뿐이다 해서 삼위인곡, 소미인곡, 관동절을 들고 있는데 상당히 세련된 비평이죠.
내가 김만중이 이제 그 아마 만자 돌림이 이제 광산김 씨일 겁니다. 그러니까 김만준도 좀 광산김 씨일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김장생도 광산김 씨 아닙니까? 나도 광산인데 김만중하고 이제 어떤 관계가 되는지 그런 건 잘 몰라요. 왜냐,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최소한도 내가 파악한 바로는 한 5대주, 6대주까지는 변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농부들이고 동네에서 그냥 뭐 서당이나 요즘으로 치면 이제 보수방언, 속세방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랬으니까 양반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 통솔로 봐도 4대주 이내에 이 농과학격자, 과학격자가 없으면 양반에서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구한말과 이전 때, 특히 이전 때 가장 이 본광 이거 성씨를 많이 제일 인기가 있어가지고 많이 거래가 됐던 성씨가 광산김 씨예요. 가짜 광산김 씨가 많다 그겁니다. 그래서 얼굴 보면 알아요, 대충. 내 딸아이가 김용자로 시작돼, 이름이. 김용자로 시작된 광산김가 또 누구 있습니까? 김용옥이라고 들어봤죠? 골상이 조금 비슷해요, 있어요. 제가 저기 이 전라남도 그 옹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 전남 보성 옆에. 거기에 가면 그 광산김 제실이 있고 우리 19대 할아버지까지 이 묘가 있습니다. 물론 8대 할아버지는 이제 장성에 있는데, 그리고 거기 가서 봤더니 이 거기를 지키는 그 광산김씨, 거기에 이제 뭐 이런 거 해놓은 거, 그 명단 중에 우리 아버지 이름도 하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꼭 거기 한번 가봐라 이제 해가지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거기서 이걸 지키는 사람들 있죠. 얼굴이 우리 아버지하고 좀 비슷한 얼굴이 좀 골상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은근히 이렇게 돈으로 산 성씨는 아니다 입증을 하고 있는 한 건데, 막 김만준도 광산김 씨가 아닐까 하는 좀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 김만준이 어떤 일로 지금 왕명에 불복했냐면, 이 김만준이 그 청나라 사신을 영접하라는 어명을 받습니다. 근데 자기는 할머니가 병자호란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청나라 사신을 영접할 수가 없다. 왜? 청나라는 할머니의 원수니까. 그래서 사직상소를 내버립니다. 그냥 그 어명을 수행할 수 없다가 아니라, 에이, 어명 수행 못하니까 수찬직에서 물러나겠다. 이것까지 같이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승지가 보기에 좀 심하잖아요. 자기 아버지도 아니고 할머니까지 이 병자호란을 핑계로 이렇게 어명을 거역하면 이거 너무 선공후사 정신이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렸죠. 근데 사실은 김만준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유지 비슷하게 할머니의 원수를 갚아야 된다, 이런 유지까지 담겼대요. 그러니까 김만준으로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좀 고민이 들겠죠. 그러니까 유지까지가 남겼는데 그 승지 서필원이 그래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승지 입장에서도 정말 못 해먹겠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할머니까지 막 들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너 그러면 되느냐 하고 이제 타일렀는데, 김만균이 두 번째 상소를 올리면서 뭔 잔소리 이렇게 많냐, 나 안 해 하고 이제 다시 상소를 또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를 받은 왕이 좀 열받아가지고 일단 이제 하옥을 시켰습니다. 옥에다 넣었어요. 옥에다 넣는 것은 요즘 옥에 넣는 거하고 달라요. 요즘 구속되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임시조치예요. 그냥 여기서 잠깐 쉬고 있으면 이제 해결책이 곧 날 것이다, 이런
항상 탄핵을 당하면 바로 채직하고 대기발령하고 무슨 죄가 있는 것 같으면 일단 이제 하옥해서 신병이 이제 확보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근부에 이 하옥됐다는 말을 듣고 김만균이 송시열이 이 왕을 찾아갑니다. 현종 때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송시열만큼 오해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 이따 송시열 얘기 조금 하도록 하죠. 이 송시열이 이번에 듣건대 근일 종신 김만균이 의리를 내서 전하에게 간청한 바 조정이 결국 그를 파직시켰다고 하는데 신은 삼가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리를 미루어 저들 청나라 사시는 일에 관여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본래 인간의 심정상 당연한 일인데다가 여기가 중요합니다. 본래 인간의 심정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보편율입니다. 그 사람이 또 아비의 유지를 받들었고 보면 벌써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 송시열은 김만균하고 별로 아는 사이가 아닌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죠. 그 사람이 아버지 유지를 받들었고 보면 죄가 없어야 마땅할 듯한데 오히려 죄를 주었습니다. 현종실록 1644년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선공후사의 논리, 선공후사의 논리라는 게 이게 사실 근거 없는 거예요. 이게 효보다 충을 앞세우는 논리예요. 이게 독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선공후사예요. 아시겠습니까? 독재자들이. 자, 여러분들 이 사라는 것은 이 벼화자 아닙니까? 벼예요. 그러니까 이건 물질이다 그겁니다. 물질에다가 울타리를 치는 것을 사라고 합니다. 이만큼은 내 거다. 그게 삽니다. 근데 공이라는 건 뭐냐? 이 살을 완전히 밑에다 깔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을 배제하는 거, 살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과 사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공이 먼저고 사는 나중이다라는 건 이건 억압의 논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이 공공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선공후사가 이게 독재의 논리고 그렇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유신체제를 유교 논리를 가지고 정당화했다는 식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이 유교 유학을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교 유학에서는 이렇게 살을 배제하고 무조건 배제하고 공공성을 무시하는 선공후사의 논리를 아주 저열한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유학에서는. 유학을 잘못 배워도 엄청나게 잘못 배워가지고 그런 말들을 하고 이른바 그 진보라는 사람들에게 그런 걸 자꾸 전파하고 설파하는 걸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사가 돼야 돼요. 자, 우리들은 다 서로 호칭을 할 때 선생이라고 서로 호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선생인 거예요. 나이를 보나 뭘로 보나. 나이를 볼 때 교장 선생 할 나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공후사의 논리를 가지고 나오니까 지금 이 송시열은 뭘 가지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방금 우리가 이렇듯이 인간의 심정상 당연한 일이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언젠가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
바로 이 천하동례예. 천하동례에 우리가 이 천하동례의 원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학의 정통 사상입니다. 천하동례 무슨 뜻입니까? 천하의 사람들은 다 똑같은 예법을 갖는다. 천하의 사람들은 다 똑같은 예법을 갖는다. 그러므로 무슨 왕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개인을 이렇게 희생시키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유학의 본본이고 조선시대의 정통 세력이 끊임없이 추구했던 가치관입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천하동례라는 거. 자, 보세요. 이숙번, 안산에 사는 이숙번이 그 여종 소비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그 10대 소녀인 소비가 좀 대단한 거예요. 딱 겁탈하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식칼이 들어가는 거죠. 맞박을 그냥 찍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기에는 노비가 주인 이 말일까? 상당히 하극상인 것 같지만 그런 사건을 놓고도 왕과 신하 사이에 논쟁을 해요. 그러면서 왕이 이번 소비의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너도 나도 다 소비는 죄가 없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는 거예요. 왜? 노비건 주인이건 똑같다 그겁니다. 천하동례. 인간의 기본적인 거에서는. 그래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이 내수사라는 것이 이제 왕이 그 비자금 만드는 내 이용되는 기구입니다. 송시호는 이 내수사의 혁파를 주장합니다. 그다음 이 양인 자, 여러분들 보기에 조선시대는 이제 신분 이동이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자유로웠다고 했죠. 네. 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만 위에서 자원에서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또 이러다 보니까 결혼을 다른 신분끼리도 많이 한다 그겁니다. 원래 신분제가 엄격하면 결혼을 같이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독한 기독교인들은 뭐 신앙인, 신자 아니면 결혼 안 하잖아요. 상당히 배타적이 있잖아요. 조선시대는 이 양인 여자, 노비 남자, 노비 여자, 양인 남자와의 결혼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느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남자가 양인인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여자가 양인인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남자가 양인이고 여자가 노비인 경우가 많을 것 같죠? 우리의 선입견입니다. 남자가 양인이면 양인은 밖에 가서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여자 노비를 이렇게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남자가 노비면 여자는 안주인이니까 집에서 같이 접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 노비들은 뭐 힘도 잘 쓰고 그 다음에 시간도 자유롭고 군대도 안 가고 그러니까 의외로 여자한테 어필하는 수가 많아요. 이건 우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겁니다. 여자들이 남자들 볼 때 건달은 좋아도 찌질이는 못 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양인 여자와 노비 남자의 결혼이 더 많았습니다. 이럴 때 그 자식이 있으면 이 자식의 신분은 양인 여자의 것을 따라야 된다. 이런 걸 주장했던 게 송시현이에요.
자, 홍시열은 우리가 홍시열의 그 계보를 보면 율곡, 그 다음에 조광조, 이렇게 송시열이 얘기해요. 근데 율곡이야말로 아주 세계를 잘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그 유학에 충실하고 그 성리학에 도통했으면서도 한때는 금강산에서 이 절도, 중도에 했었잖아요. 그리고 노장자에 대한 이해도 탁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다방면으로 했기 때문에 율곡은 아주 이 변통력이 좋았습니다. 뭐 상황이 바뀌거나 시대가 바뀌거나 그러면 변통을 알 수 있어야지 사람이 되는 거지. 딱 고정된 거 못 박아놓고 무조건 생산력과 생산관계, 무조건 아시아적 생산 양식, 무조건 봉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변통을 해야죠. 그래서 율곡의 성리학은 이 변통론을 특징으로 해요. 그리고 이 조광조는 지치주의라는 말을 써요. 지치주의. 이 지치주의라는 말이 좀 우리가 좀 쓰기가 잘 안 쓰는 말인데, 이 지극한 것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항상 최고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논리가 지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적을 대함에도 도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조광조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거의 종합하다시피 하는 사람이 송시열이에요. 송시열인데 이때 송시열이 이제 보통 서인의 영수 아닙니까? 그리고 서인과 남인의 정권 교체를 이용해가지고 왕권에 강화한 사람이 숙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정권 교체예요, 이게. 정권 교체인데 이 마지막에 이제 또 이 서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숙종이 이 남인 편을 들어줘요, 마지막에. 그때 송시열의 나이가 80세가 넘었을 때입니다. 80세가 넘어가지고 제주도에 유배가 있다가 서울로 압송되어 오다가 전라도쯤에서 사약을 받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 송시열의 죽음은 남인의 승리예요. 남인이 송시열을 못 잡아먹어 가지고 정말 집요하게 송시열을 물고 들어줬어요. 여러분들, 남인은 조선의 정통 세력은 아닙니다. 조선의 정통 세력은 서인과 노론이에요. 왜 송시열이 비하되는지 아시겠죠? 네. 조선의 전통 세력이기 때문에 비하되는 거예요. 물론 남인에게도 장단점이 있어요. 무자는 듯이 딱 자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조선의 정통 주류 세력을 나쁘게 만드는 게 이게 식민사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덕일 선생 같은 사람은 노론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데 송시열은 노론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송시열은 서인일 때 죽었어요. 송시열 살아있을 때 노론 없었어요. 송시열이 죽은 건 1689년이에요. 그 뒤에 서론의 서인의 계보를 이룬 게 노론이라는 것이지, 세상에 무슨 송시열의 나라 이런 말까지 쓰잖아요. 여러분들, 조선이 일제 제국주의에 망한 것은 그 당시 제국주의 안 망한 나라는 없어요. 일단 제국주의 침공에 망했지만 굳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망했던 이유는 송시열 같은 천하 동네의 보편 세력을 흠집내는 남인 쪽에 이렇게 차별적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서학을 받아들이고 근대화 계몽주의에 포섭되어 가지고 제대로 저항을 못했기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얼마든지 존재한다 그겁니다. 조선은 서인이나 노론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세도 정치 때문에 망했고, 서인이나 내재적 요인만 얘기하면
서인이나 노론이 있었기 때문에 장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인간 보편의 논리를 추구하잖아요. 자, 보세요. 이 천하동례를 주장하는 데에 반해서 왕자례, 즉 왕자의 예는 사대부와 다르다. 사대부 또는 서민과 다르다. 왕자례 부동 사서란 말 들어봤죠? 네. 왕자례 부동 사서. 자, 왕자의 예는 사대부나 서민과는 다르다. 이런 논리를 폈던 게 연휴 등의 방인이에요. 자, 여러분, 천하동례는 이건 평등의 논리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 왕자의 부동사서는 이건 차별의 논리고 계급의 논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의 막스 레닌 이 주의자들이 노론을 싫어하고 남인을 좋아하는 것은 참 이게 아이러니컬한 일이에요. 정말 희극적인 아이러니예요. 왜 그러냐? 조선 역사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논리가 고약한 것은 얼핏 보면 왕은 사대부나 서민과 다르다 해가지고 왕만 높이는 것 같죠? 자, 이런 논리가 받아들여지면 나중에 또 파생됩니다. 연쇄적으로. 왕이 사대부나 서민과 다르면 나중에 사대부는 또 서민과 다르다는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네. 자, 우리가 여기서 이런 그 수준 높은 그 논쟁이 경연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걸 우리가 좀 새롭게 좀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 얘기하는 그 예속 논쟁이라는 것도 자꾸 복잡하게 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복잡하게 이해하려면 안 되고 그냥 간단하게 효종이 있고 효종이 있는데 이 효종이 누굽니까? 복림대군 아닙니까? 복림대군인데 복림대군은 누구 동생이에요? 소현세자 동생이죠? 소현세자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소현세자가 장남이고 복림대군이 차남 아닙니까? 자, 그런데 소현세자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죽어가지고 복림대군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습니다. 바로 왕이 된 차남은 장남이냐 차남이냐의 논쟁이 예속 논쟁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왕이 된 차남은 장남이냐 차남이냐. 자, 그러면 당연히 서인이나 노론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차남이다. 왕이 됐다고 해가지고 장남이라고 해버리면 장남이었던 소현세자는 완전히 증발돼 버려요. 천하동례가 아니라 그겁니다. 당연히 남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왕은 특수한 존재니까 장남이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효종, 즉 복림대군이 장남이냐 차남이냐, 이 논리는 또 어떤 논리를 발생시키냐? 효종의 비. 효종의 비는 큰 며느리냐 둘째 며느리냐, 이런 논리를 발생시켰죠. 네. 바로 이걸 가지고 벌였던 논쟁이 1차, 2차 예속 논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에 지금 동의하고 뭐가 더 현대적인 것 같습니까? 천하동례입니까? 왕자의 부동사서입니까? 천하동례. 나는 천하동례를 양보할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은 장구한 진리에 속하고 이것은 지속력을 갖는 윤리라고 봐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조선이 그렇게 길게 이어졌던 거라고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선 사관을 새롭게 봐야 되는 겁니다. 복잡하게 뭐 상복이 어쩌고 기년이 어떻고 뭐 3년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핵심을 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논쟁들이
경연에서 무수하게 이루어졌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연 논쟁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 송시현이 그 82세가 나가지고 그 사약을 받고 죽는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송시현의 죽음은 조선 정통 세력의 올라락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송시현은 조선왕조실록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정조라고 하는 이 정통 유학 군주가 가장 존경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또 이전 역사를 잘 모르고 무슨 식민지사관에 오염된 사람들이 정조는 무슨 계몽군주고 개혁군주라고 해서 좋아하고 송시현은 또 깎아내리고 이런다 그겁니다. 정조도 사실 대단한 왕이에요. 그리고 참 성실한 왕입니다. 정말로 왕노릇하는 걸 즐긴 사람이에요. 즐겨야지 열심히 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정조가 그 심환지에게 보낸 어찰이 발견됐잖아요. 그게 발견됨으로써 거기에 보면 그 정조가 건강을 해쳐가지고 자기 건강이 나빠진 걸 어찰에 피력하는 얘기가 심각한 건강의 이상을 얘기하는 문장이 한 4번, 5번 간격으로 나와요. 그걸 보면 이 사람 곧 죽을 것 같다 하고 죽는 거예요. 그걸 무슨 정조 독살설이나 퍼뜨리고 다니는 무슨 누구야? 그 옛날에 그 최순실 딸 그 입시 부정한 그 이대 류철균 그 사람 정조 독살설 퍼뜨리죠? 이덕일 선생도 정조 독살설 상당히 신빙성 있게 얘기하죠? 그러면 심한지 어차피 좀 발견됐으면 심한지 어차피 보니까 정말 정조가 정말 거의 죽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열심히 왕노릇을 정말 즐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옛날에도 막 사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배사고는 옛날에 더 많았어요. 우리가 세월호 같은 배사고 있죠? 그게 이제 대형 사고가 한 50년 만에 한 번씩 1000명도 죽고 막 그럴 때 그 배가 막 20-30척 30-40척이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게 다 대부분 그 일기를 원래 좋은 선은 4월에 뛰어가지고 5월에 와야 됩니다. 그때가 풍랑이 적으니까. 근데 이 무식한 이 형조나 또는 무식한 형조가 아니고 호조 무식한 호조 판서나 이런 게 하는 조언 받으려고 7, 8월, 6, 7월 장마철에 이거 조언 올리라고 하니까 그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정조는 조그만 사고가 나면 자기 침실에다가 완전히 현황판을 작성합니다. 그냥 다방면으로 막 이렇게 도표 그려놓고 그냥 보고 들어온 데를 막 탁 적고 그러니까 재해대책본부를 철야로 운영을 해요. 정조가. 그러다가 이제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근데 정조가 이제 내가 보기에 누구를 본떠냐면 청나라 그 옹정제 있죠. 청나라 옹정제가 그렇게 일을 좋아했어요. 그렇게 일을 좋아하고 또 옹정제한테 정조가 배운 게 뭐냐? 싸가지 없는 놈들한테 욕을 그냥 팍팍 하는 걸로 기록에 많아요. 심한지한테 보내는 원차를 보면 그냥 욕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새끼들 뭐 하면서 뭐 심한지한테도 욕해요. 내가 너한테 비밀 편지 보냈더니 이 늙은이가 심한지가 정조보다 나이가 상당히 많아요. 한 20대 가까이. 근데도 내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소중히 생각하지 이런 걸 밖으로 퍼뜨리고 다니고 네 늙은이도 이 늙은이 너도 참 정말 철이 없다 막 이런 말 하고 그럽니다. 근데 옹정제는 더 심해요. 욕할 때. 그러니까 이 통치의 일을 즐기는 겁니다. 인민을 위해서. 이 옹정제는 그럼 누구도 인정을 안 해요. 다 자기가 직접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그 옹정제가 그런 치밀한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전성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청나라의 전성기 하면 권룡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강희제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서 중국은 또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심지어 이 옹정제는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완전히 자기 그 정보원을 전국에 덮었어요. 정보원.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보고를 하라고 해요. 유언비어도 보고해라. 근데 유언비어와 사실은 구분해서 보고를 하라 이런 거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관료들이 마작을 했나 봐요. 마작. 근데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잡기를 싫어해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좀 잡기를 좀 싫어하잖아요. 그 반대로 통합니다. 이 놀놀이들은 잡기를 좋아해요. 그죠? 그러면 관리들이 마작을 하다가 뭐 마작에 그 폐 하나를 이렇게 분실했나 봐요. 근데 그 다음날 용정제가 이제 마작 못하게 했는데, 했다는 마작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어젯밤에 뭐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마작을 했다고. 그러니까 마작판이 하다가 왜 끝났느냐. 그러니까 폐 하나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옹정제가 주머니를 꺼내가지고 이거지 하고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마작에 껴있어 마작 같이 했던 사람 중에 옹정제 정보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정도로 치밀하게. 그래서 보면 이 정조가 정말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건강을 상하죠. 골조했었잖아요, 다음에. 그런데 지금 얘기가 좀 재미난 쪽으로 이렇게 딴 데로 흘러버렸어요. 지금 이 정조, 그러니까 그런 정조는 아주 유학적인 군주예요. 정조도 이 천하 동리를 아주 중시했지만, 무슨 계몽주의하면 좋은 건 줄 알고 서양의 계몽주의를 조선시대 왕에다가 갖다 붙인 거, 나는 그건 이제는 폭력적인 역사 해석이라고 봅니다. 이런 걸 고쳐야 돼요. 자주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 자주가. 자, 그래서 바로 그 경연 논쟁 여기까지 얘기를 했네요. 이 경연에 대해서 상당히 오늘 많이 얘기를 했네. 여러분, 성종은 이 경연을 하루에 4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 중국에 가서 자랑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믿질 않아요. 그리고 그걸 번역한 일본 놈들은 최고가 거짓말을 했다.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소통과 대화를 중시했던 나라입니다. 자, 실록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가 좀 빡빡하죠? 조선 왕조 실록 편으로 넘어가가지고 실록 얘기를 조금 하다가 쉬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네. 자, 괜찮죠? 강의 진행해도 괜찮죠? 네.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조선왕조실록은 가장 엄정한 1차 사료라고 했어요. 왜냐? 그 시간 그날 사초를 가지고 기록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현장에서. 그래서 이 사초라는 것이 초초가 있고 중초가 있고 정초가 있으면, 이 정초를 왕이 죽으면, 써놨던 것을 이제 일단 왕이 죽으면 실록청이 만들어가지고 일단 이 사초를 다 가져와라 그럽니다. 사초를 일단 모아요. 그런데 실록은 사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초는 주로 왕과 권력자들 주변 얘기 아닙니까? 그죠? 사실은 실록에 많이 반영되는 게 시정기입니다. 시정기. 시정기라는 건 뭐냐면 모든 관청의 업무 일지예요. 관청 업무 일지고, 좀 더 승정원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승정원은 말 그대로 비서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승정원 일기와 시정기와 이 사초를 종합해서 하니까 이 왕조실록에는 그 시대의 모든 것들이 다 담기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스캔들. 여러분들 어우르동이라고 아시죠? 네. 네. 어우르동. 어느 시대나 그렇게 막 시대에 그렇게 대스캔들을 내는 여성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마릴린 monroe라든지 뭐 이런 게 있듯이 어우르동. 옛날에 그 어우르동 막 신문 연재도 되고 그랬잖아요. 어우르동 얘기가 광주실록에 있어요. 실록에 있습니다. 아까 공길이 얘기도 실록에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심지어는 세종대왕 며느리가 이 환관하고 바람을 폈거든요. 그것도 실록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실록이 세세하고 자세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중국에도 명실록이 있고 청실록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명실록이나 청실록은 이건 황제 중심이고 언제나 황제가 보고 싶을 때 봤어요. 그럼 그거 제대로 기록되겠어요, 그게? 일본에는 무슨 3대 실록인가 뭔가 있어가지고 한 3, 40년 끄적끄적거리다가 끄적거리다가 없어진 거.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실록을 이해하는데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실록이 아니다. 그건 조선 총독부가 썼기 때문에 조선 멸망기의 역사는 실록이 아니다. 우리가 조선 역사, 멸망기 역사는 조선 총독부가 쓴 역사를 가지고 파악해가지고 그걸 조선을 일반화시켰다. 이 점을 꼭 명심해야 돼요. 네. 1862년까지 472년까지는 실록이지 그 다음은 실록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점을 꼭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고종과 순종 때 이야기는 저는 판단하지 않고 다 유보합니다. 왜? 실록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정통학자들의 이 해석이나 이런 걸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거기 뛰어들어가지고 그거 할 만한 영향도 없고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조선 역사 안채 많이 하는 놈들일수록 고종 때 얘기, 순종 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껏해야 그게 다 총독부에서 쓴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선 고종, 순종 얘기는 안 하는 게 유리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전 것도 지금 할 게 많은데 꼭 그 점을 실록에서는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가장 이 엄정한 1차 사료라고 했는데 사실은 1차 사료라는 것이 이게 직접 끝났습니까? 야, 아니, 딴 소리? 강의가 재미없다는, 재미없을 때 이렇게 소리 내라! 하는 뜻이 있을 것 같아. 자, 여러분들 2차 사료 하면, 여러분들, 이, 에드가 스노 아시죠? 네. 에드가 스노의 무슨 책이 있습니까? 중국의 붉은 별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붉은 별이, 이 에드가 스노가 이 1936년에 그 시안을 통해서 연안으로 그 미지의 땅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에드가 스노가 예방주사를 5개를 만들어 들어가요. 그게 저널리스트예요. 요즘 기레기들은 에드가 스노를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가서 이 보안에 가서 그 토굴에서 마오를 만나지 않습니까? 마오 주변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다 기록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책으로 된 게 에드가 스노의 이 중국의 붉은 별 아닙니까? 이런 걸 2차 사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에드가 스노의 중국의 붉은 별이 나오자 그 뒤로 마오와 중국 인민혁명 대장정 이야기가 이 유럽과 미국에서 붐을 탔죠. 그래서 수백 명의 학자들이 중국과 마오의 이야기를 책으로 냈다 그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10여 권이 나와 있어요. 이제는 수백 종의 이 마오와 대장정과 중국 혁명에 관한 책들이 다 에드가 스노의 중국의 붉은 별을 기본 텍스트로 하고 있다 그겁니다. 이게 1차 사료의 위대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흉내내가지고 좀 튀려고 했던 여자가 에드가 스노우의 부인 님 웨일즈죠. 그러니까 님 웨일즈는 또 이제 이 조선의 이 혁명가 김산을 취재해가지고 쓴 책이 아니죠. 나중에 이혼했어요, 두 사람. 바로 1차 사료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실록이 참 이제 잠깐 좀 줄이겠습니다. 이 실록을 우리 조상들은 이제 어떻게 썼는지는 지금 얘기했죠. 실록은 이 사초와 시정기와 승정원 얘기 등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사초는 나중에 실록이 되면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세초를 해가지고 없애죠. 그 세초하는 곳이 세검정 바로 아래에 있는 차이람이에요. 그 세초할 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이 사람들, 사관들이. 여러분들 조선시대 그림 중에 보면 그림이 아주 이쁘잖아요. 조선시대 그 왕이 막 행차하는 그림들 있잖아요. 그럼 왕이 탁 하면 그 뒤에 승정원의 승지들이 따르고 5, 6명이 바로 그 뒤에 말 2마리가 딱 말 2마리 뒷모습 있고 두 사람이 딱 있는데 그게 사관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런 일을 하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자부심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보니까 여기 왕이 있고 비서들 있고 여기 2마리가 말 2마리 딱 둘이 타고 가요, 사관이. 그렇게 사관이 무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초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초들이 이제 모아져가지고 이 실록이 되는데, 그 실록을 말입니다. 이제 책이 완성되면 한 괴짝당 한 10여 권의 실록을 넣어요. 근데 여러분 나무 산자라는 건 오동나무가 최고 아닙니까? 이 주로 오동나무를 써가지고 이 실록을 차곡차곡 넣는데, 종이 중에 초주지라는 최고급의 종이가 있습니다. 그 실록을 한 권 넣고 붙지 않게 하려고 초주지 한 장 넣고, 한 권 넣고 초주지 한 권 넣고. 그리고 심지어 태종실록은 청사, 푸른 비단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록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실록 크기가 얼마나 밥상 크기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커요. 네. 초주지를 넣고 여기에다가 초주지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습기와 벌레도 좀 이렇게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특별한 약재 같은 걸 넣죠. 천무, 창포 같은 약재를 넣어요. 그래야 이제 습기도 유지하고 벌레도 막고. 그래가지고 이걸 갯장에다가 담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걸 어디로 가는가? 사고로 가지 않습니까? 사고. 실록이 완성되면 사고로 옮기잖아요. 이 사고로 옮기는 행렬이 왕의 행차에 준하게 가요. 그러니까 이 7품, 8품, 9품에 이 젊은 사관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이 사고에 갖다 넣는 이런 행사 같은 걸 하고. 제가 지난번에 이 사관의 조건을 좀 얘기했었죠. 문장을 잘 써야 되고 문구 합격자라야 되고 뭐 처가, 그리고 본가, 조상 중에 범죄자가 없어야 되고 결혼을 했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나중에
중대 이후의 사관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생깁니다. 건강이 안 좋죠. 왜냐? 사고가 이 도심지에서 산으로 옮겨가거든요. 그럼 그 높은 산까지를, 험한 산까지를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사고를 상식적으로 이 서울 춘추관, 그 다음에 충주 사고, 그 다음에 성주 사고, 그 다음에 전주, 이렇게 4대 사고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고들을 다 그냥 이 도심, 다운타운에다가 뒀어요. 다운타운은 이렇게 이제 이 실록들을 넣어놓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3년에 한 번씩 이걸 점검하러 가요. 3년에 한 번씩 점검하러 가가지고 이것들을 개장을 다 열고 그늘에다가 다 말립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포세요. 젊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탁 의식을 그래가지고 사고 앞에서 포세! 딱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 끊어서 이제 탁 제대로 말리면 다시 이제 이걸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걸 봉과라고 합니다. 봉과. 이것도 막 봉과! 하고 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그 의례를 대단히 중시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서울, 충주, 성주, 전주에다 놨는데 이 코스가 아주 안 좋은 코스야 이제. 임진왜란때 이거 일본 놈들이 부산으로 들어와가지고 성주가 치고 충주가 쳐가지고 서울로 왔거든요. 그러셨습니까? 코스가 다 불타버렸어요. 이때 승정원 일기가 불탔습니다. 다. 승정원 일기가 그래서 임난 전거 없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데 이 전주만 하나 사실 전주 것이 남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 역사에는 참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합니다. 이 전주 사고가 지켜졌는데 이 전주 사고를 지킨 그 손옥록 안희와 같은 그 유생도 있었지만 전라도에는 일본 놈들이 못 들어왔잖아요. 왜? 이순신 장군이 막아서 못 들어온 거예요, 전라도로. 그런 것들이 다 복합되는 역사를 무슨 A는 B고 B는 C다라고 이 파악해서는 역사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주 사고가 야 이거 충주, 송주 사고가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 이 전라도의 유생인 손홍록, 안의 이 두 분 그리고 이제 참몽 오희길도 여기에 참여를 했어요. 야 이거 이 전주에 뭐 있습니까? 이성계 그 어진 있는 경기전 있죠? 경기전에 전주 사고가 있었어요. 야 이거 잘못했다가 이거 전주 사고도 이거 불탈거나 싶어가지고 이분들이 자비로 이 사고를 이 실록들을 옮깁니다. 그냥 20여 마리의 소, 말, 오마차 한 100여 명의 인부를 동원해가지고 자비로 내장산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내장산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중턱 안에 넣었다가 일본 놈들이 자꾸 전라도 막 남원성도 막 쳐들어오고 그러잖아요. 더 위험하니까 더 꼭대기를 동굴로 올려요. 그러면서 이 두 분이 무려 370일 동안 불침번 숙직을 섰고 그걸 또 기록으로 다 남겨놓은 것입니다. 370일 동안 숙직과 불침번을 서고 나서도 아이고 위험할 것 같으니까 또 이걸 다 싣고 조선 조정이 가 있었던 해주까지 가서 전달을 하는 거죠. 해주까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보관하고 있다가 이걸로 다시 실록을 찍어내는 겁니다.
이 전주 사고를 이 지킨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역사에서 기리는 역사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교훈을 얻었어요. 야, 이거 도심지에다 놓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바로 실록이 산으로 간 까닭이 얘기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요. 만이산, 묘양산. 상당히 이제 만이산은 이제 강화도죠. 강화도도 상당히 이제 뭐 몽골들이 또 못 들어갔었던 것 아닙니까? 이 만이산, 묘양산, 태백산, 오대산으로 가요. 오대산으로 갔는데, 자, 임진왜란 끝나고 이제 실록이 한번 소실된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후금이 청나라 전에 후금은 자꾸 쳐들어오려고 하잖아요. 쳐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후금이 쳐들어오는 코스가 걸리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미리 대비해가지고 묘양산의 실록을 전부 무주 적상산으로 옮겨요. 자, 그래서 묘양산 거실로 간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북 조선 이거 안 옮겼으면 이북 조선도 왕조실록을 확보를 했을 텐데 북에 있는 것이 다 나무로 온 셈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6.25 때 와서 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왕조실록이 6.25 때까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가 얼마나 허겁지겁, 그건 후퇴가 아니에요. 도주입니다, 도주. 얼마나 급히 도주를 했는지 한국은행에다가 돈도 다 싸놓고 도망갔어요. 이승만 도망갈 때. 그러니 뭐 왕조실록 챙겼겠어요? 그러니까 인민군이 와가지고 이거 하나는 우리가 가져가도 되겠다. 왜? 처음에 묘양산에 있었던 거니까 이런 생각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 정도는 뭐 가져가도 사실은 뭐 4개니까 둘씩 나눠가는 게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죠? 네. 어쨌든 이게 이렇게 돼요. 모주 적상산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일본 놈들이 신고만 않습니까? 그 개새끼들이 와가지고 이걸 다 서울로 모으는 거예요. 서울로 다 모아. 서울로 다 모으고 오대산권 그대로 두어. 왜 그대로 뒀겠어요? 동해바다는 빼돌리기가 좋잖아요. 바로 동해바다. 바로 옆에 주문진 있잖아요. 주문진. 그래가지고 주문진 항으로 이 오대산 사고를 다 빼돌리는 거예요. 새끼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이걸 도쿄대학에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1923년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거의 다 없어졌어요. 거의 다 없어져가지고 한 77권 정도 남아 있었을까? 남아 있었을까 그러는데 보니까 뭐 47권밖에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왜냐? 이것도 뭐 관동 지진으로 없어지는데 도서관에 있던 건 다 없어지는데 47권이 남아있어요. 남게 됩니다. 47권이지만 이런 숫자가 정확한 거 아니에요. 대충 이래요. 이게 왜 이게 살아남았냐면 도쿄대학 교수가 집으로 빌려와가지고 집에다 두어가지고 이게 살아남았는데 이걸 2006년도에 반환했어요. 발언해가지고 주장을 해뒀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우리 선조들의 이 기록 보관 정신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 지금 실록이 규장각에 있고 부산 기록원 관리되어 있습니다. 됩니까 그거? 나는 깊은 산골 한 곳을 거기에다가 사고를 지어가지고 하나는 거기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안 일어나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500년 역사 동안 두 번밖에 전쟁이 안 일어났는데 실록이 피해를 받았잖아요. 뭐 규장강에서 뭐 한 번 지하로 들어가고 뭐 어쩌고 해도 왜 그런 정신을 살리지 않는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꼭 서울, 부산에만 있어야 됩니까? 저를 산골짜기 하나 보내야 되나? 첩첩산 중에 하나 보내서 보관도 하고 그 선조들이 보관하는 정신을 좀 되살리기도 하고 그 산속에 진짜 실록이 가 있으면 거기가 아주 이 견학 관광지로도 좋을 거 아닙니까? 제 말이 좀 맞는 것 같죠? 이래서 실록이 산으로 갔다 그겁니다. 특히 여기서 저는 이 여기 손홍록 안희 선생 이런 분들의 노고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월정사 이쪽으로 좀 논의를 월정사에 아까 무슨 사고가 있었다고 했어요? 이게 오대산 사고가 있었잖아요. 오대산 월정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은. 그죠? 오대산 월정사.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많이 산죠. 나중에 이제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정족산으로 옮겨가요. 뭐 이런 건 무슨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옮겨간다. 이렇게 철저히 대립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는 이 실록 수호 사찰을 지정을 해요. 실록 수호 사찰. 산속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절들이 다 산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사고 수호 총섭이라고 하는데 사고 수호 총섭 사고 수호 총섭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우대를 해주겠죠. 실록을 관리하고 보관하니까 조선시대에 중들 스님들이 가뜩이나 차별되고 맞고 있다가 실록을 보관 너희들이 관리해라 하면서 이 월정사에다가 사방 40리 땅을 줍니다. 그리고 이 오대산 사고의 건물이 1993년에 복원됐어요. 1910년대 이 사진을 근거로 해가지고 놀랍습니다. 그 건물이. 일단 이 지면이 있지 않습니까? 지면이 있으면 이 맨 밑바닥이 지면과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이건 습기가 안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겠죠. 이 사고 건물이 이거 인터넷 찾아보면 건물 사진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오대산 사고에 보면 처마가 길어요. 엄청 깁니다. 처마가. 왜 길겠어요? 비바람을 막아야죠. 직사광선도 안 들어오고. 처마가 길면 뭐가 무거워져요? 지붕이 무거워질 거 아닙니까? 지붕이 무거워지니까 이 주춧돌하고 기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버티니까. 그리고 이 사고들의 창은 전부 이중창이에요. 왜 이중창이냐? 이건 바로 온도 습도의 조절을 위해서, 온습도의 조절을 위해서. 그냥 더 놀라운 게 울타리가 있는데 안 울타리와 바깥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중 울타리, 이중 울타리. 이중 울타리. 왜 이중 울타리일까요? 산불에 대면. 자, 이거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옛날에 이 사초에 해당되는 현대의 기록이 딱 부합되는 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최소한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같은 것은 사초나 실록에 준하는 엄정성이 있는 기록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눴던 정상회담 회의록은 엄정한 역사 기록 아닙니까? 그런 걸 몰래 봐가지고 부산 유세에서 줄줄 외워댔던 김무성이 그 다음에 무슨 그런 걸 까는 게 무슨
정당한 행위인 줄 알고 회의록 까자고 얘기했던 그 문재인 대통령, 옛날 우리 선조들에 비하면 얼마나 이 기록 정신에 대한 교양이 부족한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월정사와 5대산 사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는 우리 백군대학 한번 역사 탐방 갈 때 월정사 5대산 한번 가는 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월정사도 보고 5대산도 보고 금방 또 진부에 식당 좋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진부 식당 가가지고 술을 많이 먹으니까 그렇게 술을 먹으면 몇 년 못 산다고 나한테 예언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한 45년 전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또 이 실록에서 얘기를 끊어야 되겠어요. 그럼 책문과 일기가 남아있습니다. 그죠? 네. 예.